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테켈러 장편소설. 강나은 옮김. 큰 소리로 문을 열어젖힌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말한다. 안녕 얘들아. 우리 아가들 나 보러 왔네. 다락방까지 타고 올라오는 목소리에 나는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세게 디디며 달려 내려간다. 할머니가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야윈 모습이다. 색이 다채로운 실크 튜닉 블라우스와 흰 바지가 늘 보던 것보다 헐렁해 보이고 보석 목걸이가 얹힌 U자 모양 쇄골도 전보다 더 패어 보인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지금도 할머니는 멋이 넘친다. 선명한 빨간 입술, 파마를 하고 까맣디 까맣게 염색한 머리카락. 그리고 할머니가 양팔에 든 커다란 장바구니 4개에는 음식 재료가 넘칠 듯이 들었다. 이미 문 앞에 나와서 연이은 질문들로 할머니를 맞이하는 것은 할머니 잠옷을 입은 엄마다. 왜 집에 없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우리 6시에 온다고 했는데 잊었어? 우리 밖에 서서 기다려야 했잖아. 장은 왜 이렇게 많이 봐왔어? 이걸 누가 다 먹어? 할머니는 그냥 웃어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내 딸 간섭쟁이. 할머니가 마치 집사에게 건네듯 엄마에게 장바구니들과 루이비통 핸드백을 건네고 엄마가 뭐라고 반발하기도 전에 나를 발견하고는 2 팔을 벌리고 다가온다. 우리 릴리. 날 부르며 할머니 얼굴이 온통 밝아진다. 사람이 어떤 일 하나에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수 있었나? 나는 복도를 달려 할머니 품에 미끄러져 안긴다. 할머니의 사랑을 빨아들인다. 조심해. 그러다 할머니 쓰러지시겠다. 엄마가 할머니의 장바구니들을 식탁에 놓고 혼자 팔짱을 낀다. 할머니는 나를 꽉 끌어안고 내 머리 위로 엄마를 꾸짖는다. 언제나 그렇듯 서툴면서도 능숙한 영어로. 조용히 해. 적어도 릴리는 나 사랑해. 엄마가 한숨을 쉬고 말한다. 나도 엄마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엄마 말을 무시한 할머니는 2 손을 내 2 어깨에 얹고 몸을 젖혀 나를 본다. 내가 할머니 잠옷 입은 것을 보고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찬다. 우와, 세상에. 너 내 미니미네. 정말 이쁘다. 반짝반짝해. 나는 웃음을 내뱉는다. 제가 반짝반짝해요? 스팽글 달린 잠옷을 입은 건 내가 아니라 언니인데. 꼭 햇님처럼. 할머니가 윙크를 한다. 투명 인간으로 변하는 내 능력이 할머니 앞에서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할머니는 곧장 내 심장을 꿰뚫어 본다. 할머니, 저 할 얘기가 있어요. 그 호랑이를 다시 생각하자 맥박이 딸꾹질을 한다. 그런데 언니가 나타났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용히 밟고 내려온 언니가 부엌 입구에서 서성거린다. 우리 달림이도 왔네. 할머니가 다가가 언니를 안는다. 언니는 할머니 품에서 뻣뻣해지지만 이내 긴장이 풀려 기대고 숨을 들이쉰다. 아무도 할머니를 밀어낼 수 없다. 할머니는 중력 같다. 할머니가 뒤로 물러나 언니의 흰 머리카락 다발을 쓰다듬는다. 정말 예뻐. 너 머리. 그런 거 예쁘다고 하지 마, 엄마. 자연스러운 머리가 아니잖아. 언니는 엄마를 노려보고 할머니는 그 하얀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아보며 말한다. 우리 집안 머리카락이야. 나도 어릴 때 있었어. 할머니는 언니와 나에게 윙크한다. 엄마는 딱딱해진 말투로 말한다. 제 스스로 탈색한 머리카락이 어떻게 유전이야? 할머니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언니에게 말한다. 그리고 참 멋져. 우리 쌤 록스타 같아.
언니는 싱긋 웃는다. 엄마는 큰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엄마는 언니의 흰 머리카락을 싫어한다. 하지만 언니는 손 쓸 뜻이 전혀 없다. 제 잘못이 아니라며 머리카락이 저절로 그런 색으로 나온 거라며. 두 사람의 오랜 갈등이다. 애들 머리카락 왜 젖었어? 할머니가 엄마를 보며 찌푸린다. 엄마는 할머니가 사온 것들을 부엌에 정리해 넣으며 헛기침을 한다. 아까 말했잖아. 비 오는데 밖에 서서 기다렸으니까 젖었지. 약속대로 엄마가 집에 있어 주었더라면 젖을 일도 없었어. 내가 그 예정 기술로 창문 열고 넘어 들어와야 했다고. 내 딸들 보는 앞에서. 항상 창문으로 다녔어. 할머니가 언니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혀를 찬다. 그때 네 엄마 창문으로 나가고 창문으로 들어왔어. 다락방 창문도 타고 나가. 아주 몰래 몰래 다녀. 아이고 골치 덩어리. 엄마가 당황해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고 언니와 나는 눈빛을 교환한다. 엄마가 다락방 창문을 타고 나갔다고? 어떻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게 높은데. 하지만 할머니는 과장해 말하는 습관이 있다. 또 상상하면 재밌는 광경이기도 하다. 언니가 미소를 누르고 나는 웃음을 뱉지 않으려 애쓴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말한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엄마 이제 운전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빗속에서는. 장을 보러 가야 하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랬어. 조심하셔야지. 엄마 앞으론. 할머니가 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이 사이로 바람을 분다. 한때 언니와 내가 보던 TV 프로그램에서 개 훈련사가 개를 길들일 때 환한 바람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똑같다. 엄마가 이를 악물었다가 다른 질문들을 던진다. 그리고 이건 다 뭐야? 왜 이렇게 하고 지내는 거야? 엄마가 가리키는 건 지하실 입구의 상자와 가구들이다. 할머니는 한쪽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한다. 지하실에 물 들어왔어. 그래서 물건 위로 올렸어. 언니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묻는다. 할머니가 혼자 저걸 다 옮기셨다고요? 할머니가 언니에게 윙크한다. 할머니다운 행동이다. 할머니는 남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고 난 그 점이 싫지 않다. 반면 엄마는 그 점을 아주 싫어한다. 아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걸 엄마가 계단 위로 다 날랐다고? 그러다 다칠 수도 있는 거 알잖아.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렇게 묻는다. 나는 어디서 자라고? 우리가 여기 살던 시절 엄마는 지하실에서 잤다. 할머니의 온갖 물건들 사이에서. 넌 거실에서 자, 소파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할머니는 대답했다. 맞서 따지리란 나의 예상과 달리 엄마는 상자 쪽으로 가면서 말했다. 뭐 알았어. 그래도 이건 좀 옮겨 놓을게. 지하실 입구 막지 않게 우리가 밀어둘게.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침수 피해도 좀 확인해보고. 도와줄래, 쌤? 언니는 엄마를 빤히 본다. 엄마가 한숨을 쉬고 말한다. 릴리? 내가 가렸는데 할머니가 손목을 잡아 나를 제자리로 당긴다. 아니, 옮기지 마. 그러자 엄마가 눈을 깜빡깜빡 하다가 말한다. 입구를 막고 있잖아. 이제 할머니는 마치 엄마가 내는 짜증을 물리치는 것처럼 양팔을 앞으로 휘젓고 말한다. 아니, 오늘 길일 아니야. 나는 저거 운 좋은 날 날랐어. 오늘은 영혼들한테 위험한 날이야. 다른 날 옮겨. 영혼들에게 위험한 날. 나는 입술을 잘근거린다. 어서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호랑이 영혼들에 관해 물어봐야 한다. 운 나쁜 날 물건 나르면 아주 위험해. 그리고 물건 부수면
할머니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듯 눈을 감고 몸을 떨더니 말을 잇는다. 부수면 아이고 정말 나빠. 이제 엄마는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 뜯기라도 할 듯한 표정이 된다. 언니는 또 시작이네 하듯 두 눈썹을 으쓱하며 날 보더니 복도를 되돌아간다. 이런 언쟁은 처음이 아니다. 할머니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을 엄마는 늘 못 견뎌한다. 엄마가 이를 악물었다가 입을 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할머니가 엄마에게 손가락질하며 엄마 말을 자른다. 너 엄마 아니야. 내가 엄마야. 질문 이제 그만. 가서 옷 갈아입어. 그런데 왜 잠옷 입었어? 엄마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 않고 손뼉을 치고 말한다. 나 지금 저녁 차려. 릴리는 나 도와줄 거야. 내가 돕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할머니는 현실을 자기 뜻대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다. 나도 할머니를 돕는 게 싫지 않고. 나는 할머니를 따라 부엌 조리대로 가고 엄마는 상자 운반을 단념한다. 엄마는 할머니의 비옷을 집어들고 차에 있는 짐가방들을 가지러 현관문을 나선다. 그때 복도에서 목을 큼큼 다듬는 소리가 나 쳐다보니 언니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저하고 있다. 나는 입모양으로 괜찮아 올라가 하고 말한다. 언니를 보내는 게 좀 미안하지만 언니는 요리나 상차리기를 아니 일하기 전반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언니는 인상을 쓰며 돌아서더니 자기 친구들이 어쩌고 하는 말을 중얼거리며 다락방으로 향한다. 마침내 할머니와 단둘이 된 나는 속삭인다. 할머니, 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이마에 입을 맞춘다. 그래 아가, 할머니 듣고 싶어. 그런데 먼저 고사 지낼 시간. 네, 그런데 아니, 고사 먼저. 할머니가 부엌 이곳저곳의 찬장에서 그릇과 소쿠리를 꺼내와 내 앞에 놓는다. 할머니가 내게 고사 지내는 법을 처음 가르쳐 준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고사는 우리가 늘 함께 해온 일이다. 우리는 영혼들과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 그 음식을 우리도 먹는다. 먼저 간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할머니는 늘 설명했다. 아주 어릴 때 나는 고사를 지내면 하늘에서 아빠가 찾아온다고 상상하곤 했다. 아빠가 우리와 같이 그 음식들을 먹으러 온다고 말이다. 그런데 그걸 언니에게 말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내가 고사 음식을 아빠가 먹을 거라고 말하자 언니는 얼굴이 일그러져 쏘아붙였다. 아빠는 죽었어. 이건 놀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 언니는 늘 고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파치로 만든 떡을 건네고 나는 그걸 받아 대나무 소쿠리에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담는다. 조심스럽게 정성을 담아. 그 떡들에 내 손가락이 따뜻해진다. 큰 변화 있는 날 이거 아주 중요해. 할머니가 작은 도자기 잔들에 술을 따르면서 말한다. 사람 들어오는 날, 사람 나가는 날, 영혼들 기분 안 나빠지게 해. 숨결이 내 귀를 간지를 만큼 가까이 몸을 기울인 할머니가 말한다. 영혼 배고프면 무서워져. 네 엄마 배고플 때처럼. 나는 미소를 짓는다. 우리 언니 배고플 때도 무섭지 않아요? 주름진 할머니 두 눈이 커진다. 아, 제일 무섭지. 나는 언니를 희생시켜 웃으며 죄책감을 조금 느낀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음식 준비를 하는 사이에 말린 오징어와 멸치를 작은 접시에 놓으며 고사의 음료를 듣는다. 할머니가 나는 모르는 노래, 아마도 한국 자장가인 것 같은 노래를 콧노래로 부르니 온 집안이 할머니와 함께 노래하는 것 같다.
할머니가 여닫는 수납장이 속닥거리고 할머니가 채소를 씻는 물이 휘파람을 분다. 지금까지 나는 고사를 그리고 할머니의 다른 믿음과 의례들을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할머니가 믿는다면 다른 이유는 필요 없었다. 할머니의 마법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호랑이를 보고 난 지금 난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제가 길에서 뭘 봤어요. 뭘 봤는데? 할머니는 오이를 썰며 묻고 나는 마른 침을 삼킨 다음 대답한다. 그게 어쩌면 배고픈 영혼들 중 하나 같기도 해요. 칼을 내려놓고 내게로 고개를 돌린 할머니가 강렬한 눈빛으로 묻는다. 무슨 말이야? 뭘 봤어, 릴리? 갑자기 나는 초조해진다. 그게 꿈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꿈일까요? 할머니가 몸을 내게로 더 기울인다. 꿈 아주 중요해, 릴리. 뭐가 보였어? 엄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내게 할머니 장단에 맞춰주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언니는 나를 이상하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와 둘이 있을 땐 그런 비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하다. 호랑이요. 할머니는 날카롭게 속삭여 묻는다. 호랑이가 뭘 했어? 할머니가 화나 보인다. 나에게 화내는 것이 아닌데도 그걸 아는데도 내가 말을 잘못했다는 기분이 든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밀려와 나는 속삭여 묻는다. 혹시 제가 미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 할머니가 자신의 목걸이 펜던트를 감싸준 채 내게로 몸을 기울인다. 숨결에 우유 냄새가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서 나와 얼굴을 마주본다. 릴리, 미치다니 좋은 말 아니야. 생각하는 말 아니야. 너 특별해서 진실 보이는 거야. 그건 미친 거 아니야.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 호랑이는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진짜일 리가 없다. 진짜라고 느껴지는데 진짜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엄마는 이런 거 한 개도 안 믿어. 네 엄마 세상은 좁아. 하지만 넌 알아. 세상이 보이는 것보다 크다는 거. 할머니가 한쪽 손바닥을 내 뺨에 대고 살며시 누른다. 이제 조심해. 그리고 호랑이 가까이 가지 마. 호랑이 아주 나빠. 알아요. 가까이 안 가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전 그냥... 할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호랑이 믿지 마. 알았지? 호랑이는 사람 속여. 호랑이 거짓말 듣지 마. 절대. 네, 할머니가 해준 얘기들에서 그랬잖아요. 그래. 나 얘기해줬지. 그런데... 할머니가 뒤로 물러나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다. 마치 무슨 결정을 하려고 곰곰이 생각하듯이. 할머니 목소리 어딘가가 좀 이상하다.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닌 것 같다. 아마 내가 아직 안 해준 얘기도 있을걸. 나는 앞에 있던 접시와 도마를 밀어놓고 조리대로 올라가 할머니 앞에 앉는다. 이야기 들을 준비를 한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새 이야기를 해준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지? 어떤 이야기인데요? 호랑이들이 나를 찾고 있어. 할머니가 내 팔을 아래 위로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긴다. 내가 호랑이들 것을 훔쳤어. 옛날에 너만큼 작을 때 그랬어. 그런데 이제 호랑이들이 그거 되찾고 싶어 해. 잠시만요. 네? 이거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진짜야.
나는 몸을 뒤로 뺀다. 할머니가 경험담을 들려준 건 처음인데 사실 같지가 않다. 어제만 되었어도 난 안 믿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도무지 진짜일 리 없으니까. 길에서 갑자기 사라진 호랑이가 진짜일 리 없듯이. 그런데도 나는 내 따은 머리 한 가닥을 당기며 묻는다. 뭘 훔치신 거예요? 만일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내가 본 그 호랑이도 진짜일지도 모른다. 할머니가 훔쳤다는 무언가를 찾으러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훔친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호랑이가 이토록 먼 곳까지 쫓아올까? 그리고 호랑이들에게서 무언가를 훔치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토록 강력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할머니가 인상을 쓴다. 안 중요해, 아가. 질문 너무 많으면 위험해. 그래도 쾅 하고 문이 열리고 숨을 거칠게 쉬면서 들어온 엄마가 짐가방 2개를 툭 내려놓는다. 그래도 소용없어. 할머니가 혀를 차고 덧붙인다. 이제 우리 그 얘기 안 해. 무슨 이야기? 콧등에 안경을 추어 올리고 숨을 고르며 묻는 엄마다. 할머니가 내게 쉿 하는 눈빛을 보내고 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아무도 말 안 해줄 거야? 눈을 깜빡깜빡하는 엄마에게 할머니는 너무 상냥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대답한다. 난 건너뛴다. 엄마가 고개를 기울인다. 건너뛴다고? 뭘 건너뛰어? 나한테 말하기를? 할머니가 씩 웃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한 번 말한다. 난 건너뛴다. 엄마는 계속 할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한다. 더 묻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엄만 이내 한숨을 쉬고 포기한다. 그래, 나는 짐 마저 가지러 가요. 조리대에 올라앉지 마, 릴리. 엄마는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난 조리대에서 내려오긴 하나 엄마가 집을 나가자마자 다시 할머니에게 묻는다. 뭘 빼앗으셨는데요? 왜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할머니가 내게 겹겹이 쌓인 접시들을 건넨다. 질문 그만. 이제 상 차리자. 고사 지내면 우리 안전해. 고사 지내면 호랑이 못 와. 할머니가 내게서 돌아서서 채소를 썰기 시작한다. 고사상을 차리면 할머니는 고사를 지내기 전에 내게 음식을 조금 주곤 한다. 윙크하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어서 먹어. 영혼들 안 볼 때 빨리. 하지만 오늘 저녁은 분위기가 다르다. 할머니는 내게 음식을 주지 않고 나는 묻지 않는다.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고사상을 차리면서 난 호랑이와 호랑이에게서 훔친 것과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생각한다. 할머니는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이제 그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야기 하나 해줄까? 바로 그 호랑이 이야기 말이다. 혹시나 궁금해할까 봐서, 혹시나 듣고 싶어 하며 기다리며 앉아있을까 봐서. 옛날 호랑이가 사람처럼 걷던 시절, 마을 가장자리 언덕 꼭대기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작은 집에서 2 어린 여자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따내린 그 자매는 모든 걸 함께 했다. 떡을 아주 좋아하는 것도 똑같았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마을에서 2 손녀에게 줄 떡을 사고 집에 오다가 호랑이를 만나 멈추어 섰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난데없이 나타난 그 호랑이가 할머니 바로 앞에 서서 길을 막았다. 호랑이는 말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호랑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벗어나기 힘든 법.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도망쳐야 한다. 호랑이와 대화하면 안 된다. 절대로 호랑이 말을 들어보지도 말고. 그래서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떡을 던져 주위를 돌렸고 호랑이가 그 떡을 모두 삼키는 사이 도망갔다. 맛 좋다. 호랑이는 외쳤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떡을 주면 호랑이는 떡과 잘 어울리는 것을 원한다. 더 줘. 할머니는 멀리 못 갔다. 따라잡은 호랑이가 할머니 앞으로 달려들었다. 이제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줄 음식이 없었고 그러자 호랑이는 할머니를 먹어 치워버렸다. 할머니를 떡처럼 통째로 삼켰다. 남은 할머니의 흔적이라곤 땅으로 사뿐히 내려앉은 머리 스카프 뿐이었다. 호랑이는 여전히 더 원했다.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다. 호랑이들은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똑똑했다. 호랑이는 할머니의 머리 스카프를 챙겼고 며칠 후 그것으로 할머니인 척 위장하여 할머니와 손녀들의 작은 집으로 갔다. 호랑이는 문을 두들기고 말했다. 얘들아, 할머니 왔다. 비 오고 추운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문 좀 열어다오. 호랑이는 발톱으로 그 집의 벽을 긁었다.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 두 자매는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손톱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더러울 리가 없었다. 할머니는 늘 손톱을 잘 손질해 두길 좋아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은 자매에게 호랑이는 말했다. 얘들아, 할머니가 떡 사왔어. 언니하고 애기하고 서로 나눠 먹으렴. 동생은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길 간절히 바랬다. 호랑이는 동생에게 외쳤다. 날 믿으렴, 애기야, 믿어. 그래서 동생은 달려가 대문을 밀어 젖혔다. 동생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호랑이가 으르렁 포효했다. 이 대목이 주는 교훈. 호랑이를 믿지 말자. 동생은 호랑이가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다. 할머니는 평소 포효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여자아이는 달렸고 호랑이는 뒤쫓았다. 사막과 바다를 건너고 눈 덮인 산과 굵은 비가 내리는 숲을 지나 쫓고 쫓기었고 그러다 보니 땅의 끝에 이르렀다. 아무것도 없는 심연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세상의 끝, 이야기의 끝이었다.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언니는 울었다. 호랑이는 자매에게 점점 다가왔다. 아주 배고픈 호랑이였다. 도와주세요. 동생이 두 눈을 꼭 감고 하늘신에게 간절히 빌었다. 저희를 구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놀랍게도 하늘신의 응답이 돌아왔다. 좋다.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다오. 하늘신조차도 이야기를 그리 좋아했다. 그래서 동생과 언니는 빠르게 이야기를 생각해 하늘신에게 들려주었다. 하늘신이 이 자매들을 구해주었다는 것이 아마 놀랍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행복하게 끝나는 법이니 말이다. 호랑이가 자매들을 잡아먹으려고 뛰어올랐을 때 하늘 한쪽 끝에서는 마법의 동아줄이, 반대쪽 끝에서는 마법의 계단이 내려왔다. 언니는 동아줄을 잡고 동생은 계단을 디뎌 올랐다. 오르고 올라 둘은 하늘 왕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하늘신은 자매에게 하늘 왕국에서 영원히 지내도 좋다고 했지만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늘 왕국에서 사는 일,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언니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다. 언니는 행복했지만 동생은 울었다. 세상 모두가 달을 올려다보는 것이 좋지 않았다. 동생은 숨고만 싶었다. 그래서 언니가 역할을 바꾸자고 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 네가 해를 해. 해는 아무도 못 쳐다보거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둘은 다시 행복해졌고 하늘 위 서로의 반대편 끝에 자리한 채 영원히 안전했다. 그 호랑이는 저 아래 땅 위에서 자기도 올라가고 싶다고 청했다. 하지만 하늘씨는 호랑이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 호랑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 호랑이는 추방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해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결말이 늘 만족스러웠다. 나는 호랑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 호랑이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고 한 번도 멈추어 묻지 않았다. 그 호랑이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 번도 멈추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다. 이불은 엉켜있고 베개는 젖어있고 침대는 끼익거린다. 요란한 꼬르륵 소리에 나는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밤중에 김치 몇 점이 너무나 당긴다. 담요를 헤치고 침대에서 내려온 난 언니를 지나 발끝으로 방을 가로지르면서 삐걱거리기를 좋아하는 바닥에게 조용히 해주길 빈다. 하지만 바닥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걸음마다 낑낑거린다. 그래도 언니가 뒤척이지 않는다. 나는 방에서 나와 난간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가며 어두운 밤 그늘 속에서도 앞을 보려 애쓴다. 그늘들이 어딘가 좀 이상하다. 내 앞에서 춤을 추고 휘는 것 같다. 내게 안 보이는 무언가가 주문을 걸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비비고 고개를 흔들어 내 머리에서 잠을 몰아내자 그 이상한 그늘들이 보통의 그늘로 돌아간다. 나는 그대로 살살 계단을 내려가 할머니 방 앞을 그리고 소파에서 자는 엄마 근처를 지나친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발을 디디다가 멈춘다. 지하실 문을 가로막았던 상자들이 옆으로 옮겨져 있다.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길이 생겼다. 엄마가 그 상자들을 치우고 싶어 하긴 했어도 할머니 기분 건드리는 것을 불사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게다가 엄마가 원한 것은 그 상자들을 아예 벽까지 옮기는 것이었지 이렇게 조금 옆으로 밀어놓는 것은 아니었는데 더 이상한 점, 문이 열려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무게가 가슴에 얹혀 나는 숨을 쉬기가 어렵다. 바깥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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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을 긁고 지하실 문은 미세하게 앞뒤로 흔들거리는 것 같다. 나는 그 문 가까이로 슬금슬금 다가선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나도 공포영화를 좀 본 사람이다. 언니와 둘이서 보곤 했고 보는 내내 언니 어깨에 머리를 묻긴 했어도 공포영화의 법칙들은 안다. 첫째, 지하실로 내려가면 안 된다. 둘째, 혼자 가는 건 더욱 안 된다. 하지만 여긴 다르다. 여긴 그런 영화 속 무서운 지하실이 아니다. 엄마가 집에 없을 때면 언니와 이 지하실에서 많이 놀았다.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연기하기도 하고 직접 동화를 짓기도 했다. 오래된 할머니 물건들 가득한 그곳에서 우린 언제나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었다. 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지금 그 지하실이 나를 부른다. 나를 끌어당긴다. 뱃속 깊숙이 위 바로 뒤에서 느껴진다. 지하실 나무 문에 손바닥을 대니 미지근하고 밀어서 더 연이 끼익 소리가 난다. 나는 숨을 죽이고 두려운 건지 신나는 건지 알 수 없는 기분으로 기다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벽을 더듬어 조명 스위치를 찾았지만 작동이 되지 않아
나는 천장 가까운 좁은 창으로 쏟아지는 달빛만으로 앞을 보며 내려간다. 갈라진 나무에 닿을 때면 따끔거리는 맨발로 한 칸 한 칸 디디다 보니 어느새 바닥에 다다라 있다. 우선 마음이 놓인다. 지하실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곤 마음이 상한다. 지하실에 아무것도 없어서. 와보니 실제로는 작다. 어릴 적 기억에서는 더 컸는데. 그때 이곳은 내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어떻게 갈까? 어떤 상자를 넘어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하고 계획해야 하는 퍼즐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물기조차 없다. 할머니는 지하실에 물이 찼었다고 했는데 말이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카펫을 쓸어본다. 바싹 말라있다. 젖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냄새가 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잘 모르지만 젖은 냄새나 흰 곰팡이 냄새 따위가. 하지만 지금 나는 냄새는 늘 나던 지하실 냄새다. 먼지와 빼곡한 기억의 냄새. 오래된 책에 책장을 넘길 때 나는 것 같은 냄새. 나는 볼 안쪽을 깨문다. 어쩌면 과대망상인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다. 지하실이 침수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왜 이곳에 있던 자신의 물건들을 다 치운 걸까?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난 어떤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난다.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아주 낮은 소리다. 나는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급히 계단으로 돌아간다. 두려움이 발가락을 무는 것을 느끼며 계단을 뛰어오른다. 한 번에 2칸씩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뛰어올라 지하실에서 빠져나온 후 등 뒤로 문을 단단히 닫는다. 닫힌 문에 기댄 채 나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킨다. 난 이제 자러 가야 한다. 하룻밤에 이미 넘치게 많은 일들을 겪었고 김치 먹고 싶은 생각도 달아났다. 그런데 그 소리가 또 들린다. 이제 보니 화장실에서 나고 있다. 화장실 문은 조금 열려 있고 난 어둠에 가만히 머무르며 안을 살며시 엿본다. 화장실 안에 그림자로 된 짐승이 있다. 까만 비늘로 뒤덮인 그것이 몸을 숙인 채 들썩거린다. 마치 뼈가 모조리 부서진 것처럼 울고 움직인다. 내 심장이 완전히 얼어붙는다. 하지만 그때 그 짐승의 그림자가 빠져나가고 짐승이 아니었다. 우리 할머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